독서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독서의 경계를 허물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페어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퇴근길에 전자책으로 책을 보다가 집에 와서 종이책으로 볼 때 이어서 보고 싶을 경우 바코드를 찍으면 전자책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야, 책 읽는 방식이 이렇게나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뭐든 상관이 없죠. 인생책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시안 작가님과 함께 고전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전일까 기대하면서 왔어요. 네, 저도 솔직히 고전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네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이 또 편하게 쉽게 풀어주니까 아, 또 요런 재미가 있구나. 네. 요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전인가요? 이렇게 방심하실까봐 네.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고전을 어려운 준비했습니다. 거예요. 하지 말지 네. 왜 그랬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2500년 정도 된 베스트셀러거든요. 맞을 거예요. 스테디셀러, 바로 논어입니다. 아, 논어. 네네. 공자왈 맹자왈하는 그 논어요? 맞아요. 공자왈 맹자의 공자왈이 논어예요. 공자가 말한 것들의 모음이 논어인데요. 그렇군요. 글자 수로는 11,500자거든요. 네. 문장으로 한 498개 문장인데요. 오. 우리가 생각하는 논어의 무게에 비해서 되게 짧은 책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짧은 책이 2,500년 동안 동아시아, 중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유학의 창시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네. 바로 그런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기를 이런 문장은 많이 봤었는데 사실 네. 자리 잡고 앉아서 논어를 이렇게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논어 하면은 어려운 책 이런 네.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문도 많고. 맞아요. 근데 논어가 왜 읽기 어려운지 아세요? 왜요? 아무 맥락이 없어요. 어. 갑자기 툭, 툭, 툭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읽기 어려워요. 아. 근데 그런 논어를 그래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 어질인.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당신은 신분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등하게 배려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신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의 직분, 이 사람은 무엇을 맡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정확히 직분을 알려면 예라는 게 등장합니다. 예. 제사나 예법 같은 게 등장하다 보니 사람들이 아 이런 논어는 어렵다. 그런 내용이야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예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그러면 일단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짜 공자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공자 얘기하면 우리 엄마 이름 미자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진짜 미자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명이 미자시거든요. 네. 네. 이 공자는 일단 서자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요? 누나가 9명. 요즘 같으면 장가 못 갑니다. 무관의 아들 숙량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여러분 공자하면은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왠지 풍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관의 아들이니까 본인도 그쵸, 진짜 그쵸. 크지 않을까? 근데 장군골격. 그 풍채가 네. 상상을 초월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9척 6촌이에요. 9척 6촌이면 그 척이 한나라 때 척으로 23cm예요. 오. 그걸 따져보면 222cm입니다. 서장훈이에요, 서장훈. 근데 태어났을 때는 또 재밌는 게 이 머리 꼭대기의 가운데가 여기 움푹 튀어나왔대요. 이렇게. 오, 정수리가? 네네. 그래서 그걸 닮은 한자가 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구예요. 그 시기가 기원전,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가 기원전 479년이거든요. 근데 9년 있다가 네.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요. 아하. 그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공자가. 그렇구나. 뭐 어쨌든 근데 태어나셨을 때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되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뭐 창고지기 같은 말단 관리도 하고 열심히 살아요. 40대, 50대 되니까 네. 그 노나라에서 구청장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법무장관까지 합니다. 그런데 노나라의 실세 세 집안이 있거든요. 네. 이 세 집안과 좀 척을 지게 돼요. 왜냐면 그 공자가 좀 이상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네. 결국 쫓겨나게 돼요. 근데 공자는 현실 정치에서 나의 이상을 좀 실현해보겠다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혹시 벼슬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14년간의 그 중국을 주유하거든요. 어머. 그때 제자들과 주로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공자의 논어라는 책은 뭔가 앉아서 작정하고 쓴 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담은 일종의 공자의 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인생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지만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내 인생에 딱 맞는 얘기가 나와요. 내비게이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길을 아주 최적화로 알려주고 그렇죠.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들었어도 다시 길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렇죠. 인생의 긴 여정에서 워낙에 다양한 얘기들을 다루다 보니 그래서 어떤 그 해법을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정말 야 이건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공자가 인간의 종류를 세 종류로 말해요.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그러니까 지지자는 지식을 배우는 사람, 그다음에 호지자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낙지자는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낙지자,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옛말에 뭐 즐기는 놈은 못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 공자부터 나온 얘기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제자 중에 아뇌라는 친구를 특별히 아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걔는 그 빈민가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자라는데 왜 이렇게 아끼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얘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인생을 즐기면서 배우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 제자다. 그래서 아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떻든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작은 성취를 이뤄내면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네. 것 같은데 그게 참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소확행, 뭐 욜로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연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이런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250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한 거죠.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쫓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사는 거 이런 게 논어를 안 읽었지만 공자의 이야기를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나도 낙지자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살아야겠네요. 근데 공자의 말씀에 의하면 공자왈 네. 낙지자만 그치면 안 되고요. 군자가 또 돼야 돼요. 군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군자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어에 군자라는 말이 107번 등장한답니다. 낙지자가 이상적인 삶의 태도다. 그러면 군자는 이상적인 인간상.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군자예요. 군자는 공궁함을 굳건히 견디지만 소인은 공궁하면 방종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신분이나 지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어떤 가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군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자가 똑똑한데 왜 실패했을까요? 오,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춘추 시대는 당장은 내일이라도 저기 적군이 들어오고 또 갑자기 친구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국경이 바뀌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와 무기와 백성의 믿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먼저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를 먼저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버려야 된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건 백성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당시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시기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결국 백성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나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 공자의 사상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정치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이상적인 삶의 태도 낙지자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 이게 현대에도 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적이고 인간의 본원적이었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정말 낙지자로 살 것인가 군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네. 평소엔 삶을 즐기면서 낙지자로 살지만 중요한 순간엔 군자로서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뭐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공자 말입니다. 진양 씨는 미자 딸로 잘 살고 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미자니까. 아, 왜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40이면 부록이고 50되면 지천명이다. 이것도 맞아.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직도 저는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해서 늘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시안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인생의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논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인생에서 뭔가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쯤은 펼쳐보면 참 좋을 것 같은 고전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논어 속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특수교사로 시작해서 교육부 행정과 대학 교수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신 분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경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항상 이렇게 TV나 이렇게 화면에서 뵐 때마다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가지셨다라고 느꼈어요. 그런 얘기 평소에 많이 들으시나요? 네, 원래 별명이 막눈이었습니다. 오, 잊을 수 없는 인상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의원님께서 정치 입성하시기 전에 교육 현장을 두루 거치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시작이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셨습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특이한 이력이더라고요. 네, 제가 자폐성 장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 지적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특수교육과 전공이었죠. 네. 저한테는 사실 운명과도 같은 건데요.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인생에 왠지 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분야라는 생각이 고3 때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어요. 네.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고3 때요? 특수교육과. 네. 보통 고3 때 자기 이렇게 뭐 네. 전공이나 이런 걸 정하는데 네. 사실 특수교육은 어려운 분야잖아요. 남다른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근데 어떻게 그때 그 마음을 정하셨을까요? 네, 사실은 좀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어려운 아이들 뭐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게 교육이라고 할 때였는데 네. 그 당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왠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나름 했었어요. 고3 때. 기특한 소녀였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게 저희 친언니가 특수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옆에서 보면서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특수교사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네, 그 여러분 ADHD라고 들어보셨죠? 네. ADHD가 이제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이 있는 부산하고 산만한 그런 맞아요. 친구들인데 글 잘 못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 생일날 삐뚤삐뚤한 글씨로 선생님 사랑해요. 아유. 그걸 그 카드를 봤는데 정말 감동이 쫙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때문에 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오시면서 네. 첫 해부터 약간 눈에 띄는 활약을 또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첫 국감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으시면서 네. 교육위원회 최고점까지 기록하셨더라고요. 아. 정말 이 대단해요. 네. 대상 제일 큰 상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 이제 보좌진들이 많이 고생해줬고요. 근데 재밌게도 저보고 성장캐라고 하는 말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완성형 있는 뭐 송곳 질문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뾰족하게 잘 질문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의원님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책 바로 이 책입니다. 2권짜리인데요. 자,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은 리동휘, 구례선, 손정도 등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인물의 삶을 조명한 역사소설인데요. 러일 전쟁 이후 만국의 아픔과 1차 대전을 전후로 한 이념전쟁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갈등과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경숙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책 굉장히 묵직한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라임이 참 좋다라고 느꼈어요.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이게 굉장히 뭐랄까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 치열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근현대사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양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들어오시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읽을수록 그 주시경, 신재호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퍼즐이 하나씩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 소설이잖아요. 근데 역사 소설보다는 역사 하프 다큐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다큐처럼 하다가 잠깐 재현할 때 드라마가 나오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하는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 소설도 읽는 거고 또 하나는 역사, 인문 이런 것도 같이 읽는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석이조의 책이다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 관련된 책을 처음에 선정했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에 또 범도라고 하는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연해주나 이렇게 북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의 이름이 다 잊혀져 가고 그 이제 작가인 그 방현석 작가 이야기로는 잊혀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좀 새롭게 조명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여기 이 책에도 있습니다. 여명과 혁명과 운명에는 실제로 이제 반쪽짜리 역사가 아닌가. 여기 보면 이제 역사와 력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실제로 조명하지 않았던 새 인물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리동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네. 저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정치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조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이루었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안위만을 찾지 않고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이제 본인의 힘을 정말 초계같이 살랐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 후손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분들께 좀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지내신 이동휘라는 분, 저희는 이동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리동휘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역사를 한번 다 함께 이 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통해서 강경숙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라마 미스터 제목이기도 하죠.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례선, 리동희, 손정도 이 세 분이요. 모두 각자의 방식과 모습으로 굉장히 뭐랄까 암울했던 조선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거든요. 일단 이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의원님께서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새 인물이 크게 등장을 하는데 리동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한성의 무관학교 제1기 졸업생인 거예요. 1기 그 무관학교 졸업생이고 이제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는데 실제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170여 개 학교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북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얼마나 열렬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진짜 울분의 통곡의 연설과 통곡의 설교를 한 분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도 볼 수 있을 분이세요. 근데 조명되지 않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구례선 선교사가 나오는데 구례선은 실은 그리어선이더라고요. 로버트 그리어선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꿔서 구례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보셨죠? 네. 아펜젤러도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만 사실 구례선 선교사라는 말은 저도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캐나다인이고 캐나다에서 이제 선교하러 온 우리나라. 근데 그분도 역시 그 북에서 북간도나 그 용정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활동했던 지역에 용정에 은진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동주, 문익환 목사, 김재준 목사 이런 진보 지식인들이 실은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시는 분은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혹시 그 유관순의 스승이었다는 건 잘 모르시죠? 그래요. 광화문의 가장 큰 교회 정도원교회 담임 목사셨거든요. 3.1운동 전에는 이제 이분이 그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그걸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상해로 가서 의정원의 원장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장이신 거예요. 의장님. 국회의장을 지니신 분인 거죠. 그 세 분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누굴까요? 저는 일단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우리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병헌이 맡았던 그 유진초이 진짜 멋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례선 선생님은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셨을까요? 구례선 선교사는 말하자면 리동이에게는 요셉 선교사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간도나 러시아 이런 데 건너가서 이제 교회나 이런 학교를 세웠던 분인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윤동주 이제 용정학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리동이를 이렇게 끌어줬던 어떤 영적인 어떤 스승 그러니까 그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의 미국을 데려갔던 그 선교사 요셉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드라마 같습니다. 소설 속의 그 리동희 선생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무관학교 교관에서 독립군 장군도 지내셨고 교육자로도 학교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여러 길을 걸으셨지만 사실 목표는 하나였잖아요. 네, 목표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었고요. 사실 독립이었죠. 네. 그러면서 교육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민족의 아픔이라 그럴까, 이렇게 분열이라 그럴까, 꺼져가는 그런 민족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거,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교육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리동희 선생이 하시는 얘기 중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학교 하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정말 독립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세요.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교육자로서 되게 조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창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보창학교는 말하자면 국제화 학교 교육도 했고 어떤 현실적인 걸 대비하기 위한 현실 교육도 했는데 이제 이 학교가 전국에 170학교 계를 세운 거예요. 근데 낮에는 공부하는데 오후에는 뭘 했을까요? 오후에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오. 독립군 학교로 이제 일본이 주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일제가 이제 병탄을 한 이후에는 이 모든 보정학교를 다 이제 무너뜨리고 폐교를 시켜버린 그런 학교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대단한 민족 운동가라고 교육 운동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독립운동 하는데 학교를 왜 세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총칼 들고 나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때 어떤 교육을 했길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이제 국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나를 생각해 보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군사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무관학교 출신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 군사훈련을 시키는 장군이었지만 그 안에 저변에는 항상 교육으로 뭔가 교화하려고 했던 그 아주 밑바닥에 그런 근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시에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 때 많은 젊은이들을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신식의 그런 문화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척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외국의 문물보다는 우리 안에서 척화 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무장하면서 별로 외부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좀 저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화 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구례선, 리동희, 손정도 이 세 분이 조선을 밝히려고 굉장히 애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분들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 조명을 많이 못 받았던 독립운동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리동희 장군도 그렇고 손전도 목사님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관순의 스승일 만큼
많은 그런 독립 정신들과 그 독립 운동가들을 양성해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위에서 많이 북으로 가서 용정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도 사실은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너무 많고 사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인데 네. 거기에서마저도 뭔가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고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편견이 많이 있다는 아픔이 있죠. 안타깝네요. 교육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죠. 이렇게 후대에 나누면서 역사도 품지 못한 우리 독립운동가 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덕분에 좀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계속 말하고 있는 역사와 력사입니다. 사실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남한에선 역사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력사라고 쓰고 있는 건데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력사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는 력사를 배워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분열이 준 아픔인데요. 사실 북한도 우리나라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역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기 전에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으로 갈리면서 역사조차도 반쪽짜리 역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 보면 북에서는 역사가 있었고 남에서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역사는 모두 불완전하고 비틀리고 가려져 있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열의 근대사 속에서 나뉘어졌던 서로의 력사를 서로 알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 두음 법칙을 일제의 잔재라고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라고 쓰지 않고 력사를 그대로 말합니다. 저도 북한에서는 리지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 정진호 선생님이 실은 대학교 교수세요. 그리고 원래는 공대에서 전공하신 분인데 보세요. 네, 특이하게도 이렇게 역사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은 포항공대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분은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된 거 그리고 반쪽짜리인 것을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통합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북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뭔지 모르게 물든 사람처럼 빨간 사람처럼 그렇게 좀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어떤 편향된 어떤 역사 사상에 젖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특별히 더 이런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역사든 력사든 사실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네, 참 남과 북이 다른 평가를 한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사실 그때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갈려가지고 분열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독립운동할 때도 임시정부 시기에도 어떤 그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분열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치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무겁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한 피로 만들어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 우리 한민족들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차원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으로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양비론에 좀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으면 여기가 틀리니까 여기도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사실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 영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학민 감독의 그렇게 세 개의 영화가 있잖아요. 네. 이순신을 조명한 명량과 한산과 네. 마지막 노량이었죠. 네. 근데 거기 한산인가에 보면은 그 일본의 포로가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왜 조선과 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건가?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런 전쟁을 일으킵니까? 하니까 이순신 장군 말 이것은 일본 외와 조선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실체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정말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이제 들고 일어나야 하기도 하고요. 또 양측이 잘못된 거면은 둘 다 물론 반성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 문제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 리동희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상대평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마지막에 유가족들도 되게 챙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념은 갈라져 있지만 사실 하나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연대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리더죠. 지도자죠.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의원님의 역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영향을 받은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네. 그러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버지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좀 가난해서 야간고등학교를 겨우 나오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진짜 역사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사 이야기도 이승만 이야기도 많이 네. 해주시고 그 어떻게 독립이 됐는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애들한테 역사를 많이 얘기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북이 갈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단된 조국이라는 것에 참 아픔이 많다라는 얘기를 왕왕 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참 존경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인간됨의 도리라든지 염치라든지 항상 그걸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표를 항상 주셨던 것은 참 제가 존경하죠.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정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빠르게 뛰셔야 되니까 우리 진영 씨가 좀 쉬는 시간 주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그런가요? 제가 휴게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다른 생활만 해온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지금 옷도 약간 교복처럼 입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신데 국회에서는 거친 바나나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하나, 둘, 셋. 야, 왠지 앞머리도 깻잎 머리 같으세요. 근데 어떻게 좀 반항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고 계신가요? 담도 넘으시고. 네, 사실 이 책을 선택한 것도 약간의 반항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반동기질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모범생인 것 같아서 뭐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뭔가 저항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비틀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고요. 실은 여러분 제가 모범생 같아 보이지만 제가 춤도 좀 추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노래도 좋아합니다. 아, 노래 그러면 한 소절. 한 소절 가자. 네, 그쪽 이거 호롱 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호롱이라는 말씀. 네, 고급 언어를.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이 없는 정치인의 삶. 가끔은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싶을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그러실 것 같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체력전이 네. 좀 많이 네. 소비된다고.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네. 방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학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을 사실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에요. 제가 여기 등원하기 바로 전날 밤 사실은 남모르게 좀 울었어요. 아, 이제는 내 학생들을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구나. 네. 제가 물론 그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어서 아무튼 어떨 때는 좀 그 학교의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죠. 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제 체질에는 맞습니다. 네네. 네. 뭔가 이렇게 길이 나 있지를 않고 새롭게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느낌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걷기 위해 운동화 신고 이렇게 네, 깻잎 나오셨어요. 머리하고 이제 교복 입고 이렇게. 네, 기대됩니다, 의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 사진을 찾아보고 아우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너 아름다우신데. 네, 제가 아마 스스로 더 예쁘게 생각해요. 사진 그 나온 거 보고 만족이 잘 안 되나. 아 정말요. 깻잎 머리를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 그래야 되겠 저 사진은 어떠세요, 저 사진? 너무 미인이세요. 진짜 미인이세요. 네, 저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네, 저거는 좀 신경을 쓴 머리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고향 남원
22대 국회 임기가 마칠 즈음엔 춘향이만큼 유명해질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야, 춘향이 야, 마지막에 한복 입고 가자. 네. 제가 해보니까 국회의원들 300명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언론에 노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인지도가 쌓여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셀럽이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물론 사회운동도 많이 했고 네. 이제 많은 조직들과 함께 일도 했고 뭐 교수로서 이제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시국선언 이런 것도 많이 이끌어내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알려지진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4년 뒤에는 열심히 해서 정말 교육에 찐심이 있는 정말 의원이었구나라는 평가를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강경수 의원님의 결정 OX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경숙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교육의 가치, 배움으로 변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늘 교육 현장 가까이에 계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체감하신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존엄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채롭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막 거의 70명도 있었어요, 한 반에. 실제로 키도 줄도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의 하나가 너무너무 존엄하고요. 그래서 교육의 가치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나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 돼서 몇 명의 우등생을 위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뒤에서 그림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별처럼 빛나고 잠재력이 개발되는 그렇지만 공동체성을 또 함께 회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각자도생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정말 너무 슬프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자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자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거나 끌어주면 그런 일이 없죠. 정치계에서는 자꾸 분열을 하지만 그런 교육이 잘 된 친구들이 또 이끌어가는 세상을 또 기대합니다. 네, 단 몇 사람만 반짝이는 교육이 아니라 도태되는 사람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만난 그 미스터 선샤인 세 분 모두 아무랬던 시기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조금 혼돈스럽고 좀 분열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힘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은 또 새해가 열릴 거라고 믿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새해에 또 새로운 희망이 또 열릴 것이고 그런 정치가 곧 도래할 거라고 믿고요. 그 앞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통합의 리더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여러 이웃들 그리고 함께 끌어줘야 될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의원으로 오기 전에 위기 청소년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장발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빵 하나를 잘못 이렇게 훔친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사각지대를 이제 비추어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너무 이렇게 굴곡이 많은 것을 함께 이렇게 올려가서 비슷하게 함께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정치적인 그 지향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부들부들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눈매 보십시오. 매 눈으로 매를 들고 국민을 위해서 매야 외쳐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작가 정진호 교수 이분이 되게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국에서 났는데 네. 캐나다에 있다가 평양에서 살고요. 평양 과기대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다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다른 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의무감으로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거든요. 재미도 있습니다.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끝으로 의원님 저희 인생 책방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인생 책방의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꼭 저 프로그램에 좀 등장하고 싶다. 아유, 잘 감사합니다. 나오셨네요. 제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좀 들이대는 스타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좀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을. 다시 또 보게 됐고요. 네. 또 이 책에 대한 제가 애정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자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연예인들과 함께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강경숙 의원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강경하게 그렇지만 현숙하게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 주셨던 따뜻한 마음으로 멋진 정치 활동 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은 이 세상을 차갑게 얼어붙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기도 하죠. 오늘은 눈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책들을 준비했는데요.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고요하고 또 깊은 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랜만에 내려온 고향집. 원래 나는 며칠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노인에 대한 원망은 기어코 내 입에서 내일 아침 올라가겠다는 모진 말을 내뱉겠습니다. 오래전 형은 주벽으로 집안을 파산시켰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장 역할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서름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머니는 그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결에 눈을 뜬 나는 노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때는 형이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아 넘겼을 시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고향을 찾은 나에게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이튿날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내가 모르던 그날의 심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쌓인 고갯길, 장터의 터미널까지 시올이나 되는 그 길을 아들을 위해 나섰던 노인은 눈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고 눈물을 훔치며 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러움으로 베갯잎이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설은 눈길을 소재로 주인공 나가 그간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희생과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청준의 문학을 통해 삶의 깊은 울림과 여운을 느껴보세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정원에 서 있는 낯선 눈사람. 퇴근한 엄마는 눈사람을 잘 만들었다며 아이와 아빠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곧 아이는 대답하죠. 우리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눈사람이 왜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집을 바라보는 눈사람의 목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엄마의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죠. 스릴러의 거장 요 네스베의 소설 스노우맨은 형사 해리 홀렛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데요.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이어져 온 연쇄 실종에 대해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형사 해리 홀렛가 곧 사건을 맡아 수사에 투입되지만 이후 또 다른 실종과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해리를 비웃듯 범인은 범행 현장마다 늘 눈사람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모르는 범인을 스노우맨이라고 부르죠. 사건을 파헤칠수록 반전을 거듭하는 소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당신의 창밖에 눈사람이 서 있다면 스노우맨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스노우맨과 함께 긴장감 넘치는 추리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2020년 배달 어플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 94% 늘었고 OTT 앱 사용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 이뿐 아니라 검색과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쇼핑에서 운송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삶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공화국은 이런 플랫폼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의 서평자인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결정됨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로서 플랫폼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서평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정부 총 5개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소개하는 책 플랫폼 공화국. 알고리즘이 법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 똑똑한 시민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책에서 찾아보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도파민 디톡스인데요. 책은 휴대전화, 일, 도박 등 강박적인 중독에서 헤어나오려면 적어도 4주의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파민 축으로 인해 쾌락과 고통에 지배당한 뇌를 되돌리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자연의 답이 있다인데요. 책은 학문간 최신 연구부터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과학적 혁신에 영감을 준 자연의 13가지 아이디어를 전하며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를 찾아 떠나는 경이로운 여정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밥벌이는 왜 고단한가인데요. 책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근원적 물음에 관한 철학적 답변을 찾으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나 아렌트까지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 노동의 고통의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만 그 아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겨울의 고요함 속에 새로운 감동과 긴장감을 선사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